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랑과 세상의 박정기 팀장입니다. 저희가 월 2회 인증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랑과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랑과 세상은 경기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그런 상담이라든지 교육,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별도로 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창업기관으로서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소셜 캠퍼스 온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 창업센터, 또 남양주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인 한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사회적 기업이 되시거나 또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또 협동조합이신 그런 대표님들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요. 향후 앞으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연락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설명회는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이해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이 되었을 때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을 때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적 기업 이해인데요. 이제 더 뉴 히어로즈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콘삭스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영상은 아이디어 고릴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삭스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기업은 윤리적 소비라는 그런 기치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옥수수 섬유로 만든 그런 양말을 만듭니다. 옥수수 섬유를 활용을 해서 양말을 친환경 양말을 만드는데요. 이 친환경 양말이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또 이게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었을 때도 굉장히 좀 건강에 좋다라는 것도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판매 수익금으로 저개발 국가에 그런 식량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헌 양말, 또 헌 옷을 이용을 해서 인형을 만드는데요. 그 만든 인형을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에게 좀 제공함으로써 정서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적 소비라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저는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위에 보시는 이 플라스틱, 스탑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적, 이 제도적 안을 통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마트에서 이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이제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그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접 천으로 된 그런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플라스틱이 아닌 이 대나무를 활용한 그런 칫솔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죠. 그래서 생산 과정, 판매 과정, 소비 과정, 구매 과정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택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요. 주식회사 기호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옥수수 섬유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플라스틱 용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보니까 텀블러, 빨대, 아이스 커피컵, 또 쓰레기 봉투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플라스틱 용품을 제조함으로써 이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님 나름의 정의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렇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 기업가로서 많은 고민과 그런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설득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대표님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육성법상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죄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흔히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실제 활동하고 있는 좀 사회적 기업들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의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망을 심는 나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여기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실제 이제 숲 스토리 매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요. 흔히 아름다운 가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통상 이제 조립들을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조립하는 거를 보니까 일하는 친구들도 직무 만족도를 느끼지 못한다, 또는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 스토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직접 뭐 제품 분류도 하고 또 매장에 손님이 오면 손님 응대도 하고 또 나중에 캐셔 역할도 하는 등 좀 여러 가지 직무를 좀 직접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보람과 재미를 찾고 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의정부하고 포천에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 최근까지 이제 3호점을 개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식회사 글로브입니다.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올해 작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같아요. 네, 작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여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표님이 북한 이탈 주민이고요. 이 해바라기 씨유를 가공 판매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협동조합 키움이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화성시에 있고요. 지역에 있는 그런 로컬 푸드 센터에 입점을 해서 여러 가지 제과, 제빵, 쿠키 등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성시에는 굉장히 많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 그런 사회 적응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열 손가락 서로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안양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인데 여기는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친구들에게 이런 돌봄 서비스,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동 지원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4개의 기업들을 좀 보면 공통적인 부분들이 보이죠. 좀 취업을 하기 어려운 계층들,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보이고, 이 열손가락 서로 돌봄 사회적 동조와 같이 이 사회 서비스, 이 뇌병변 장애인 같이 그런 취약계층 분들한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와 같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의 정의인데요. 다만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에는 사회적 기업을 너무 한정시켜서 좀 해석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는 그런 트렌드를 보면 좀 사회 혁신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는 게 사회적 기업
많이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회 문제를 좀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 이맘때 5월 달쯤에 그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라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SK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한 행사였고요. 이제 여기 나온 행사를 보니까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등의 어법이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어법과는 굉장히 좀 상당히 차이가 났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력에 굉장히 좀 열광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에 맞추지 않고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문제를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들을 사회혁신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소유라든지 지배구조의 민주성, 사람 중심성은 부차적인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협력과 연대, 또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에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에서 영리기업의 전환도 굉장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 국제 식량 계획에서 난민들에게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구자를 만들어준 사례가 있었고요. 또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천연 라텍스로 만든 콘돔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무료 성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로 베이커리 빵집 같은 경우에는 설탕과 밀가루의 문제점을 알리고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선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정의에 나온 기업과 지금 사회혁신에서 말하는 기업들 좀 맥락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3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해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의 그런 정의를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금 혁신적인 기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기업들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기업의 정의라든지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마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은 좀 한정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하게 좀 더 폭넓게 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들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대표님 나름대로 많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상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인증 요건을 준수하고 또 충족을 해야지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인데요.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를 보시고 그럼 내가 언제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해야 될까? 먼저 기간을 먼저 내부적으로 좀 확정을 한 다음에 좀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이 진행을 해서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초 고용노동부에서 공고가 되면 이 홀수달하고 짝수달에 접수를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심사는 짝수달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접수 달에 맞춰서 좀 인증 기간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통상 12월, 1월 달에 접수된 기업들이 2월 달에 심사를 하고요. 2월, 3월 접수된 기업들을 4월 달에 심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5월, 6월, 4월, 5월 접수한 기업들을 6월 달에 심사를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홀수달은 그 달의 20일 날 접수를 마감하고요. 짝수달은 그 달의 마지막일 날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달에 심사를 하잖아요. 4월 달에 심사하는 기업들은 3월, 4월 접수된 죄송합니다. 2월, 3월 접수된 기업들을 4월 달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내가 언제쯤 정도의 예를 들어 10월 달에 인증을 꼭 받아야겠다 하면 적어도 6월 달부터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 두세 차례 좀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보통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좀 간단하게 현재 어디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쭤보고 저희 담당자랑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초기 상담일 때는 이제 기업의 정관이라든지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라든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총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끔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제 그래서 보통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대표님이 처음 이제 방문해 주시거나 저희가 기업에 방문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정을 보고 저희가 방문 드리거나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3차례 정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데요.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총 3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되고 사본 2부를 준비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1부, 저희 사람과 세상에 1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접수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오프라인으로 서류가 도착한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과 세상에서는 조금 늦게 서류를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으로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인증 신청 기업 사업 현황, 그리고 사실 확인서 3개 서류만 등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통합정보 시스템 온라인 등록보다도 오프라인 서류 접수가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현장 실사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서 제가 현장 실사를 갈 예정이고요. 현장 실사는 짧게는 1시간, 많게는 1시간 반, 2시간까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류 준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현장 실사 시간이 좀 짧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만큼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장 실사를 가기 전에 대표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조율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가 종료가 되면 인증심사 소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대표님은 인증심사 소위원회에 배석을 안 하시고요. 저희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대표님을 대변해서 이 심사 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심사 소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전문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종 이제 육성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적합과 부적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가 발표되고요. 올해부터는 이 인증서를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총 1번부터 8번까지의 그런 절차에 근거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증 상담을 할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령 예시를 아까 말씀드리면 2월, 3월 접수한 기업들을 4월 달에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 20일까지 접수된 기업들을 지금 이번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 기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도 현장 실사를 가능한 좀 지양하고 온라인 실사라든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4월 한 중순경에 인증심사 소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4월 말에 아마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아마 저는 인증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통상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랑 오랫동안 소통하고 만나고 이야기한 기업들,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상담하는 절차 자체가 대표님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좀 상담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인증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도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담이 진행되면 다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마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는데 최대한 천천히 좀 구체적으로 또 발음도 또박또박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인증 요건이 조직 형태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입니다. 통상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 조합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을 들 수 있고요. 다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해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 법인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인 형태로 이 법인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이제 지침을 만들 때 이 개인 사업자를 불인정했는데요.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통상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이 법인은 유지 또 지속이 가능한데 보통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바뀌면 다들 폐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재정 지원, 또 이익금 사용과 관련해서 그 회계 투명성 확보가 좀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아서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이 안 되고 법인만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도 그렇지만 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그런 법인의 조직 형태를 보면 대부분 한 70% 정도가 다 주식회사라는 점. 근데 최근에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협동조합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사업자와 더불어서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도 불인정 받은데요. 아마 제가 2017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딱 한 개 기관 이게 신청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이어서 안 됩니다 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들어온 사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이 민간기관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만 사회적 기업 인증이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형태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 조직 형태에서도 주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신청 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는데요. 일단은 영리 조직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영리 조직은 지점의 사업 시적을 모두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비영리 조직 중에 사업자 등록증상 지점을 당연히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부나 지회는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지부나 지회가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별도의 주식회사의 형태의 독립적인 조직 형태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 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든지 체인점 등이 있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 등은 별도의 그런 사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 등은 신청 기업의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 형태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조직 형태가 개인 사업자면 신청이 안 되고 주식회사라든지 법인 형태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 기업의 지점은 당연히 법인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상 지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다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지점은 실적에서 제외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게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 기업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는 이제 협동조합인 사례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요하게 보는 게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신청 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 여러 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그 두 조직 또는 두 개 이상의 조직 등이 별도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두 조직 간의
그런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지 또는 회계상에 혼재되어 있는지 또 기업의 출자 구조라든지 또 임원 구성 또 기업 간의 상호 거래 내역 등이 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독립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도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한 기업이 있었는데요. 공동대표였는데 그 대표님들의 좀 이 고용지청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사업체를 10개 이상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현장 시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 한 개의 사업자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별도의 사업체 공간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두 법인 간에 거래 내역이 있다라든지 통상 이제 사업자가 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 혼재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옛날에 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한 대표님이셨는데 보니까 대표님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를 해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사업하는 것도 이 두 기업 다 발전소의 그런 물품들을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발전소 설비와 관련된. 그래서 보니까 이 대표자님의 배우자분이 약간의 일감을 이 대표자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자님의 배우자께서 이 대표자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고 또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이 배우자님이 운영하는 회사와 독립성을 갖추고 있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그때는 이 기업은 독립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 지정해서 인증 시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B라는 회사의 일부 공간을 일부 공간을 임대를 해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두 기업 간의 거래 내역이 있었고요. 대표자님의 배우자가 대표자 회사에서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또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냥 이 두 기업 간에는 굉장히 많이 좀 유사성을 갖추고 있다. 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형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증빙 서류를 보면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제 말소사항 포함으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증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조직 형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인만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께서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동종업종에 그 대표님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또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신청 기업과 명확하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주요하게 본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유급근로자 고용인데요. 이제 육성법상을 보면 육성법상에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청 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신청을 한다면 적어도 2월 달에는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총 5개 유형 중에 그 하나인 일자리 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야지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급근로자,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유급근로자는 뭐냐 보니까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흔히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다 유급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유급근로자로 인정을 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종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임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전무이사라든지 상무이사를 말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근로자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사업주의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고요.
실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할 때 보면 대표자님의 배우자라든지 자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급근로자 수 산정할 때는 이런 분들은 다 뺀다라는 거. 근데 아까 이제 임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고 해서 이 근로자 대표를 선임을 해서 이 근로자 대표를 등기 임원합니다. 이 사내 이사로 등기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저임금법, 또 직업안전법과 관련된 고용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유급근로자와 관련해서 핵심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요.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일자리 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을 해야지 신청이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유급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지 유급근로자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대표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통상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시점을 보면 기업을 운영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 뭐 짧게는 한 1, 2년, 길게는 한 10년이 넘은 기업들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미만의 기업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드물고요. 어쨌든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통상 저희도 1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신 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근데 통상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 한 2개 기업 정도 이제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다가 이 조직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신청한 경우라든지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신청한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없었어요. 신규 법인을 창업을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신청한 기업들은 거의 없었고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경우에 이제 6개월 미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통상 어쨌든 이제 1, 2년 보통 3년, 5년 정도 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준비 서류를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 서식이 있는데요. 그 서식에 맞춰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유급근로자 명부 6개월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자리 제공형 보시면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혼합형은 신청 직접 6개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유형들은 신청 전월 한 달 기준으로 유급근로자 명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근로자분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그리고 4대 보험 포털 사이트 통해서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상실자, 조회 서류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대장을 통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한다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잘 몰라서 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들이 좀 몇 가지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에는 시급이 8,59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 노동시간 산정식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주 40시간 하면 월로 따졌을 때 209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09시간 곱하기 이 시급을 곱하면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이제 이 209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한 달이 4주인 경우도 있고 또 5주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4.35주로 계산하는데 또 세부적으로 가면 4.345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반올림을 해서 4.35주로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곱하기 4.35주 해서 월 174시간이 나오고요.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휴시간이 8시간 해서 4.35주에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산을 하면 이제 209시간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주 20시간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20시간 곱하기 4.35주 하면 이 월 얼마 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20시간이 이제
하루에 이제 보통 4시간 곱하기 5일 하니까 주 20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4시간을 더 플러스 된다. 그럼 4시간 곱하기 4.35주 하면 월 얼마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총 아마 104. 몇 시간이 나오는데 그냥 반올림을 해서 통산이 한 105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이 조금 계산하는 방식이 노무사님도 다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105시간 곱하기 8,590원 하면 주 20시간과 관련된 최저임금이 나오겠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월 노동시간 산정식을 좀 참고를 하셔서 시급 계산, 그러니까 월급 계산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인데 2019년도에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일단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있고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요. 보면 이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랑과 세상에서 과장이면서 팀장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직무수당하고 직책수당을 다 받거든요. 이것도 다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상여금, 쉽게 말씀드려서 매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그 상여금 중 35만 9,062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 금품 중 89,765원을 초과한 금액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됐고요. 올해는 20%, 아마 내년에는 이제 15%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좀 축소된다라는 거. 복리후생적 임금의 일부도, 이건 다 이제 임금의 일부도 작년에는 7%, 올해는 5%,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3%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상여금이라든지 이제 이 복리후생적 임금들이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게끔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신청 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아직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 금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식대 10만 원, 또 차량 유지비 한 10만 원, 5만 원, 또 이렇게 좀 많이 지급이 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 89,765원을 초과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표님들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좀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가 있거든요. 정책 자료에. 그래서 한번 검색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 등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보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 보면 보통 휴일 근로도 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되는 거니까 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서 지급되는 이제 상여금,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보시면 뭐 장려가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이제 정근수당도 정근을 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그런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위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특히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잘 몰라가지고 식대까지 포함을 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증 신청을 하거나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적합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고 또 최저임금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대표님들도 내용들을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급근로자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제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5가지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유형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내가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심사를 통해서 적합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랑 좀 상담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인증된 유형들을 보면 한 70% 이상이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자체가 이제 일자리 창출에 좀 초점이 맞춰다 보니까 좀 일자리 제공형이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인 경우,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이면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6개월 평균으로 산정했을 때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10명이다. 그러면 3명 이상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했을 때, 이 취약계층은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주어서 말해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3명 이상이면 일자리 제공형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서비스 업종인 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많이 신청을 해요. 교육, 보육, 돌봄과 같은 그런 업종에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여기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된 사업 자체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면서, 통상 보면 한 6개월 평균에서 한 100명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그럴 때 이 100명 중에 취약계층이 30명 이상이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혼합형인데요. 이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합쳐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율이 각각 20%라는 거. 네, 그래서 통상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을 준비를 했는데 20%는 넘고 30%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고용 비율을 보니까 취약계층 비율도 20%가 넘고, 이제 그럴 경우에 혼합형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인데요. 이 지역사회 공헌은 다시 다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좀 특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그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나형은 지역의 사회 문제, 그 사회 문제가 빈곤, 소외, 범죄와 관련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은 그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해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타 창의형인데요. 네 가지, 총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 유형이라서.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좀 세부적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기업이 6개월 평균 3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다. 그럼 3명 중에 1명만 취약계층이면 이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보면 2018년도까지 취약계층, 이 전체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이어야지 일자리 제공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이 취약계층이 3명 이상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면 3명을 고용하고 있으면 1명 이상 취약계층 고용하면 되고요. 5명을 만약에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2명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면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이어야지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급 근로자 수를 산정을 할 때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임원, 상무이사라든지 전무이사는 유급 근로자 수에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분들은 다 사용자성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가 돼요. 그런데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에서 중요한 게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 괜찮은 일자리가 바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보면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를 10명 고용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그중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3명에게는 이 괜찮은 일자리, 최저임금 이상, 그 주 15시간 이상, 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5명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의무고용 비율에만 무조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를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침상은 어쨌든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요.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회적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 보면 전체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봐요. 흔히 이제 손익계산서상의 작급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 노무비 대비 작급 비율이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이라든지 성격들을 고용했을 때 10%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10%를 넘을 경우에는 조금 심사위원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급 비율이 10% 범위 내에서 10%인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노무비 대비 작급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 건설업 같은 경우 일용직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 유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조금 제한된 내용 때문에 인증을 신청하려다가 포기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합의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하려면 가능한 한 좀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줘라. 일용직보다는 가급적이면 조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 무기계약 형태로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해라라는 게 좀 합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합의를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0%를 초과하더라도 계절적 사업이나 일시적으로 고용이 필요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한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OEM 방식의 사업 방식도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인물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데인데, 그 A라는 기업이 통상 이제 작급 비율이 10%를 넘지 않았는데 인증 신청한 그 6개월 시점에 프로모션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인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좀 특수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만 좀 일용직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10%가 넘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필요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OEM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고 활발하죠. 근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 그래서 OEM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 그건 아니고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라든지 내용을 보고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고용조정 사실. 고용조정이라는 게 특히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할 때는 이 6개월 안에는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라든지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이 고용조정 사실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그 코드 번호를 통해서 저희도 내용을 확인하는데, 가능한 한 사회적 기업, 그중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이 6개월 이내에는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직원분들이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공고사직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만약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신다면 이 공고사직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일자리 제공형의 핵심은 6개월 평균 전체 근로자가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신청 직전 6개월간의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만 일자리 제공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이 이제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에 맞는 기준은 저희 사람과 세상 홈페이지 자료실에 오시면 이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과 관련해서 그 유형들을 보면 이제 고령자가 많습니다. 고령자. 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만 55세 이상이면 다 고령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으로 포함이 되고요. 이제 장애인도 많죠. 장애인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 카드를 통해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결혼 이민자 등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 기준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좀 세부적인 기준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을 이렇게 한 월별로 한번 이거는 이제 가령 7월 달에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 중에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해서 이 평균을 나눠본 다음에 비율을 산정해 보시면 딱 몇 %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 애로 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고용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증 장애인, 노숙자, 도박,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 또 갱생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꼭 3인 미만이더라도 평균 2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 취업 애로 계층에게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라든지 그걸 다 제공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가능한 유형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자,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다 취약계층을 인정을 합니다. 보통 저소득자 같은 경우가 취업을 하면 저소득자의 그런 자격을 당연히 상실할 수 있을 거고요.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하는 순간 실업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자격 자체가 변동이 되는데 이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취약계층 인정을 한다는 거.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근무를 하다가 나이가 들면 고령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고령자로 또 취약계층을 인정을 합니다. 좀 질문이 많이 나온 유형들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면 이제 저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이 19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구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산정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준비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저소득자 유형이. 그래서 전체 근로소득이라든지 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서 제가 소득을 확인하고요. 또 가구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개인의 그런 주민등록 등본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경력 단절 여성인데요. 이제 그 중에 명확히 말씀드리면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만 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업성공 패키지, 쉽게 말해서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을 이수로 하셔야 되는데 이 1유형 자체를 참여하려면 굉장히 좀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근로자한테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했다면 1유형을 이수하면 보통 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근로자로금 하여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청년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수하고 그분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지 해당되면 취약계층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년 이상 장기실직자인데요. 그 민간 취업 알선기관 워크넷이라든지 사람인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구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산정을 해서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구직 등록을 한 기록을 확인하고 또 고용보험을 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실직자인지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소득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중 고용적인 장려금 지급 대상자, 또 1년 이상 장기 실직자에 관련된 그런 문의가 많이 와서 이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서비스 제공 대상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이 좀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우리의 사업 자체가 이 목적 사업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 보육, 돌봄과 같은 업종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월별로 실제 이제 교육을 제공한 인원들을 산정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됩니다. 이 전체 서비스 제공 인원에는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고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인, 취약계층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모두 합산한 인원입니다. 이제 그 중에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산정을 해보시면 비율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인원, 시간, 횟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일관된 증빙 자료로 좀 실적을 제출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원으로 많이 산정을 해서 제출해 주는데요. 이거는 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저희랑 또 많이 또 상담이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사회 서비스 전체 수혜자 중에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좀 지침이 개정되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된 서비스만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서비스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는 점. 그래서 보면 이제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때는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 모두 다 인정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나 직업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만 인정이 된다는 것. 사실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좀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료로 제공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일일이 또 개인정보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좀 많은 상담이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증빙 서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거기 가서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그 기관의 기관장의 도장을 날인받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 서비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에 맞게끔 내용을 적어주시고 수혜자 수를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다 인원수 산정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전체 사회 서비스를 몇 명한테 제공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카드 결제를 하든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출장이라든지 기업의 계정별 원장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청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용으로 신청하려는 대표님들은 꼭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좀 서류 준비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사회 서비스 제공용으로 신청하려다가 그냥 일자리 제공용으로 바꿔서 신청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이고요.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이 합쳐진 유형. 그래서 이 취약계층 비율은 20% 각각 20%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산정 기준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는 어쨌든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창의력 신형,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혼합형은 어렵지 않으시겠죠? 예,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각각 합쳐진 유형이다. 그래서 사실 증빙서를 준비하는 게 더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가, 나, 다형인데 이 지역사회 공헌형이 좀 어려워요. 경기도에서도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 좀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과 같이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좀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에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 간병 등의 업종은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좀 특색이 드러나는 사업을 하고 특색이 드러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기준 자체는 산정식은 동일합니다. 일자리 제공량과 사회 서비스 제공량과 동일하고요. 경기도에는 보니까 제가 지금 딱 생각난 게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은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시흥시 장독대 협동조합인데요. 시흥시 장독대 협동조합은 시흥시의 유유지를 활용을 해서 콩을 재배를 하고요. 또 이 시흥시에 또 갯골 염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갯골 염전에서 나는 소금을 활용을 해서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시흥시가 또 연근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연근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산품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흥시의 이 특색이 드러나는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시흥시에 계시는 그런 고령자분들 유급근로자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고양시에 나르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기업인데, 이 나르코라는 기업은 캐릭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는데, 그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양시 문화유산인 벽제관이라든지 또 행주산성, 그리고 고양시에 또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특히 웹툰을 만드는데도 그런 문화유산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인정이 되어서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은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다. 그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인데요. 그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왜 사회 문제인지, 또 해결 방안은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보시면 좀 내용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또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떤 차별화된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으로는 경기도에 딱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햇빛발전 협동조합인데요. 수원시민 햇빛발전 사회협동조합과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경기도는 에너지 2030 정책이 있는데요. 2032년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표에 근거해서 실제 이 2 기업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연에너지 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라는 목표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다음으로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입니다.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이고요. 다형 똑같은데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는, 이 지원이라는 게 컨설팅, 마케팅, 자금과 관련된 겁니다. 아마 사례를 들어드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텐데, 딱 여기도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시흥시에 위치한 그 소셜에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판로를,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별변마켓이라는 온라인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고양시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협동조합 이노밸류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컨설팅을,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역사회 공헌형 다형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과 다형은 이제 증빙 서류로서 얼마만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을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에 쓰고 있다든지 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위해서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계정별 원장이라든지 매출장, 매입장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각각의 만약에 지역사회 공헌형 나형이나 다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저희랑 좀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좀 제가 아까 어렵다고 표현한 유형이죠. 기타 창의 혁신형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기타형이었고 작년에 이제 창의혁신형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다시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것도 다 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실적을 개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되는데 이 개량화라는 게 이제 취약계층 고용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제공 같이 실적을 개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기타 창의혁신형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보통 부적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개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건데 아마 이게 비기슈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 판매 등 연주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독립적인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직접 우리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자립을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이게 계량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특히 이제 두 번째 사례 연주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경우인데 이걸 얼마만큼 이 발달장애인들한테 교육훈련을 제공했는지 건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교육훈련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그런 연주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좀 증빙서류를 준비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직접 고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증빙서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는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인증을 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취약계층 편의 제공인데 그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을 해서 취약계층의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쉐어 타이핑을 개발해서 각종 강의, 포럼, 행사자 등에서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 제공한 건데 이건 실제 이렇게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들을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TV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실적을 계량할 수가 없어서 네, 아마 기타 창의혁신으로 신청을 했고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증빙서류를 준비했으면 아마 여러 가지 행사에서 얼마만큼 이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 실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취약계층들이 참여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3D 프린트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타 창의혁신형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선 조직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의 참여 및 지원 정도, 또 지역사회는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실제 어떠한 서비스라든지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가장 어렵고요. 가장 저희랑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좀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주면 특히 이제 문화예술 기업들이 많이 기타 창의혁신으로 하는데 문화예술 서비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취약계층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라는 목표로서 다양한 그런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서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화공연을 듣는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실적을 계량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기타 창의혁신형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기억나는 기업이 그 양주시에 있는 에이블토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장애인 분들의 문화복지 증대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장애인 분들도 당연히 여행하는
하는 걸 좋아하시죠.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이 제약되는 게 많아서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여행 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이 장애인 대상으로 이 특장 버스인데요. 여러 가지 좀 장치를 투여하고 좀 조립을 해가지고 이 장애인 여행을용, 장애인 여행용 그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그런 관광버스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이 장애인분들의 그런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거기와 덧붙여서 이런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장애인 이동권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기타 창의 혁신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고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좀 꼼꼼하고 좀 쉽게 말해서 까다롭게 보는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논의가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유형 어렵기 때문에 저랑 좀 충분히 어쨌든 상담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가장 핵심은 이 조직의 설립 취지라든지 조직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기업 스스로 좀 정리가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랑 상담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다른 유형인데 좀 아주 어려운 유형들은 아니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그래서 서비스 수혜자나 근로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정관에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기업 정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규약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규정이 명시된 이후에 의사결정 구조 운영 실적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주된 의사결정 구조의 실질적 운영은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이 회의 개최 실적이 있으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 등기가 된 다음에 그 실적이 있어야지 인정이 됩니다. 이 주된 의사결정 구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은 반드시 이사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근거는 정관에 기재가 되면 됩니다. 이 정관은 저희 사람과 세상 홈페이지 자료실 보면 각 법인 형태에 따른 표준 정관들이 있어요. 그 표준 정관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해당 조항을 우리 정관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의사결정 구조는 이사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회가 설치가 어려운 조직들은 운영위원회로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적은 6개월 이내에 이 회의록 한 건이 이상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구성이 50% 초과하면 불인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명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이사, 근로자 대표인 사내이사, 그 외부 이해관계자인 사외이사, 이렇게 정말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통상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나머지 5명, 10명인 기업들도 있어요. 이때는 어쨌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가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성 여부가 대표자,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50%가 초과되면 주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인정받는다는 거, 그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 수혜자 대표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외부 사업 관련 전문가라든지 연계기업, 연계기관 또는 지역사회 인사 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런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이사로 좀 선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근로자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라든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대표, 그래서 우리는 이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확인하냐? 그때 이제 근로자 선출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뭐 회의록은 근로자 선출과 관련된 그런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는 통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지는 않고요. 근로자인 홍길동을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날짜 쓰시고 근로자분들의 이름 서명 들어가서 다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대표이사가 그냥 누구 근로자 한 명을 지목을 해서 근로자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신 분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제 조합원이 10명 이상 넘으면 임직원 겸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사회의 근로자 대표가 이건 법상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이 10명이 넘지만 직원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은 임직원 겸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보는데 조합원이 10명이 넘는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를 등기임원 할 수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확인하셔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꼭 근로자 대표가 없어도 이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라고 인정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핵심이 정관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정관은 저희 사랑과 세상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표준 정관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정관 개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 이사회를 구성하셨을 때 대표자와 그 특수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50%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근로자 대표는 이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서라든지 선출 회의록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된 의사결정 구조를 대부분 이사회로 인정을 하지만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한 그런 조직 형태들이 있어요. 특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원이 10명 이상 넘는 경우 근로자 임직원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을 하고 그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해야겠죠. 아마 이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6개월 동안 노무비가 1,000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매출액은 5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거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비율이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는데요. 이 재무제표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 확인원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통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충족을 합니다. 당연히 노무비보다는 매출액이 많이 나와야지 기업 운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인증 요건에서는 노무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나오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노무비가 1,000만 원이 나갔다면 매출액은 500만 원 이상 나오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매출액 산정을 할 때 제가 여러 조직들을 보면 그 매출액에 뭐 후원금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매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입니다. 네. 그 내용도 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후원금이라든지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또 고용장려 같은 경우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 빼야 돼요. 네, 매출액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제조업과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비라든지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산정을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좀 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이제 재무 현황 등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사실 좀 위원회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완전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인증을 신청하라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완전 자본 잠식이더라도 향후 매출액 증대 방안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든지 또는 자본금을 증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이런 추가 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정관의 필수 사항입니다. 아마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정관에 근거해서 기업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일 때는 그 정관의 필수 사항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이 네 가지 내용들이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목적, 특히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 없이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이 의사결정 방식은 아까 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네 가지 내용이 추가적으로 우리 정관에 더불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법인 형태에 따른 표준 정관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사항, 이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관 개정하실 때 저희한테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정관 개정안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제 정관은 다 이 내용들이 다 개정이 된 다음에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공증은 의사로 공증 받으면 됩니다. 근데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동조와 비영리 민간단체 같이 정부 부처에서 별도로 정관, 재정, 개정 허가를 받은 조직 형태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통상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그 조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법인 형태에 따른 표준 정관을 보시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정관을 개정하시면 되고요. 이 정관 개정하고 나서 공증 받기 전에 꼭 저희한테 한번 메일로 보내주세요.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6번, 9번 항목은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뭐 추가적인 사항이니까. 이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관상의 이익금 처분 관련 조항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해서도 자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익금 처분과 관련된 조항,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때는 이제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고 나서 남은 금액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돼요. 보통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보통 배당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이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지역사회 기부라든지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등에 사용한다고 기업들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적어놨죠. 쉽게 말하면 단기 순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빼고 남은 금액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3분의 2는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되고요. 시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통상 이제 사회적 기업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이 조항 때문에 포기하시는 대표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것도 사실상 이제 이런 내용들은 보면 사회적 기업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좀 사회적 소유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쭉 7가지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인증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예요. 각각의 요건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다 내용을 다 기재를 한 거고요. 아마 오늘 설명을 통해서 내용이 아마 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각각의 요건별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제가 사실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크게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이제 다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이제 별도로 경기도에서 공고를 냅니다. 경기도에서 공고를 내면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 지원 인원이 결정되는 건데요. 핵심은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들한테는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최종 약정 인원이 결정이 되면 이제 신규로 고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이건 다 이제 참여 근로자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한테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 비율이 좀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2019년도 이전에 받은 기업들 비율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신규로 준비하시니까 이 비율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나면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최종 약정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 약정 인원에 근거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신규로 고용한 사람들한테만 인건비 지원이 된다는 거. 통상 보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전문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다음에 바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다만 좀 지자체 예산 사항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은 말 그대로 전문 인력입니다.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영어과 같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심사를 거쳐서 인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전문 인력, 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인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같이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과 같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 지원 회차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모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당 4대 사회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회계, 인사, 노무와 관련된 그런 컨설팅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1대1로 멘토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멘토링을 받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때문에 그 신청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구매의 공고사항이라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 사회적 기업 물품들을 많이 어쨌든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혜택을 얻고자 이런 우선구매에 좀 참여하고자 사회적 기업에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기업들 위주로 공공기관들이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자라는 좀 그런 합의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그런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지원제도만 별도로 저희가 또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제도 교육을 할 때 좀 추가적으로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입니다. 네. 거의 1시간 반 동안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네. 일단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인데요. 그 지정 요건은 대부분 인증 요건에 준용을 해서 다 지정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 요건보다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이제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가능하고요. 전문예술법인 단체도 가능하고 사립박물관, 미술관도 가능하는데 이 세 가지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들은 최초 지정 후 1년 안에 이 법인 형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이제 저희는 이왕 들어오실 거 법인을 갖추고 들어오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통상 이제 경기도에서 별도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과 관련된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보통 한두 개 기업 정도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통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인 형태를 갖추시고 지정을 신청하시더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되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 단체, 그리고 사립박물관, 미술관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정 후 1년 안에는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형태 관련해서는 만약에 신청 기업의 대표님이 또는 가족들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독립성 여부를 보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 독립성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사무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근로자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근로자 혼재 여부를 판단하고요. 또 기업의 출자 구조라든지 기업 간 상호 거래 내역 등을 확인을 해서 독립성 여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인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일자리 제공령 같은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1명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급 근로자를 좀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때는 어쨌든 전체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돼요. 예. 이제 어쨌든 사회적 목적 실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정관상에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요.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상에 우리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그 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잘 써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일자리 제공령 같은 경우에 유급 근로자가 없어도 예비사회적 기업은 신청이 가능한데 그 5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 일자리 제공령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만약 유급 근로자가 1명이다 하면 반드시 취약계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그 유급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일자리 제공형도 그냥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만 고용하고 있으면 다 신청이 가능했어요. 취약계층 비율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아마 예비사회적 기업이 한 250개소 정도 신청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너무 좀 정책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맞게끔 그 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가 사업계획서상에 많이 기재가 돼야 되겠죠. 네. 아까 좀 사례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사업계획서가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맞춰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서식에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역량, 사업 목표 등등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끔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건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이 A라는 기업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국내 정착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목적이 이 사업계획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사업 내용은 여기는 파일, 바인더, 복사지 제조, 유통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기업은 자체 디자인을 통한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상표 특허와 또 실용 실안 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님이 얼마만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얼마만큼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보시면 쭉 있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 충분히 그런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 또는 이해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고요. 또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조 협력 업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이러한 기관들과 충분히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사업 목표는 매출액 기준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고용 규모도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수익금 활용 계획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단계별 세부 추진 계획에 근거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타 추진 계획에서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참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사업 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제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거고요. 제가 여기에는 굉장히 좀 요약해서 이렇게 내용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대표님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로 가지고 와 봤고요. 또 한 가지가 영업활동 수행 및 이윤의 재투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내용으로 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요. 증빙 서류는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관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예비사회적 기업은 또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용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해서 5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나중에 경기도 홈페이지인지 저희 사랑것에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 공고문 통해서 각각의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 요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사회적 목적 실현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우리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직 형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고용관계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을 당연히 다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 관련 교육,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또는 각 지자체에서 교육들을 진행을 해요. 아카데미컬한 교육들을. 그래서 5시간 이상짜리 교육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말이 아마 좀 빨라서 저는 제가 또 전라도 사람이라 조금 발음이 좀 좋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텐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내용 일부분을 인지한 다음에 정말로 준비를 하신다면 저희랑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설명드리겠고 사회적 기업은 수시 접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짝수다리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 다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올해 상반기는 접수 기간이 끝났어요. 경기도에서 연간 계획을 공고를 했는데요. 올해 10월 달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7월 달이나 8월 달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질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인증 설명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